정경화의 별들의 고향. 안녕하세요. 별들의 고향. 오늘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어린 미디어 정경화입니다. 저희 별들의 고향에서는 말 그대로 어둠 속에 별처럼 빛나는 분을 모시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 또는 그동안 활동해 오시면서 겪었던 인생의 특별한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나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판사 출신인데요. 어쩌면 영원한 내부 고발자로 더 잘 알려지신 신평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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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영원한 내부 고발자라는 그 별칭은 그 네. 세계일보의 그 김용철 기자가 지어주신 건데, 네. 제가 그렇게 대단한 내부 고발을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영원한 내부 고발자, 영원의 한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든 네. 그 무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에 그 변호사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셨던 일들 중에 하나가 작년에 아주 좋은 책을 하나 내셨어요. 이 책 얘기부터 먼저 짧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심혈을 기울인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어떤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네. 이것을 반드시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기록해 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쭉 기록한 것을 책으로 펴낸 것이니까. 네. 저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랫동안 그 학자로서 활동해 온 사람이고, 책을 한 권 내는 데는 엄청난 그 고통이 따르죠. 또 많은 시간과 정열이 따르는데, 이 책은 쉽게 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러나 그 속에는 많은 아픔이 담겨 있는 걸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책이 다행히 베스트셀러에도 올랐고, 또 얼마 전에는 네. 대통령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읽으실 책으로 올렸다는 그런 정가를 받기도 네.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국의 사법부에서 최초로 일본에 파견된 판사에 제가 1호였거든요. 네. 그것이 89년도였습니다. 일본 유학을 다녀오고 나서 네. 제가 그 책을 한 권 냈죠. 네. 일본 땅 일본 바라면 책이었는데, 네. 이 책에 사실은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안에서 한국 사법부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네. 일본의 사법부에 비교를 하면서. 네. 그래서 제가 호된 질책을 받기도 하고 온갖 수모를 다 받았습니다. 공개적인 사과를 해라 이렇게 하고 해서 질책을 받기도 하고 온갖 모욕을 받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됐죠. 그래서 기가 꺾였으면 다행이었겠는데 제가 더 나아가서 네. 한국 법관사회의 정풍을 네. 주장했습니다. 네. 그거로 해서 결국 법관 제명 탈락이 됐죠. 근데 일본 땅 일본 바람 책이 우리 사회에 대한 통일한 특히 사법부에 대한 통일한 비판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네. 네. 그 책이 여러 가지로 잘 됐다는 평을 받았고, 그래서 그 책도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대 일본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책 5권 중에 한 권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네. 또 많은 그 뒤에 일본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제 책을 읽고 일본에 유학을 했죠. 네. 어떻든 두 권의 베스트셀러를 네. 가졌다는 점에서 조금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냥 그 두 권의 책이 좀 저한테는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안기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이 책을 쓰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처도 당하셨겠지만 변호사님께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에 대한 비리나 안 좋은 얘기를 글로 쓰실 때는
뭔가 각오나 또 신념이 있으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걸 이제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네. 제가 살아온 그 하나의 그 역정, 뭐 그런 것이 있죠. 저는 살 없는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네. 여러 가지 뭐 공부를 하는데 뭐 또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뭐 여하튼 그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사법시험 합격하고 또 판사로 인간 받고 했습니다만은 출신이 무엇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뭔가 우리 사회를 좀 더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 하는 그런 강한 신념을 가졌고 네. 살아오면서 뭐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과 교제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감화를 받았다고 할까 네. 막 그런 분이 조영래 변호사입니다. 조영래 변호사님. 예, 조영래 변호사를 통해서 또 전태일 열사를 알게 됐죠. 네. 그 두 분이 저희 인생에 미치는 영향, 네. 막 그것은 대단히 컸고 네. 두 분을 알게 돼서 참 어떤 면에서는 행복했다고 생각하고 네. 또 그 두 분이 같이 저한테 미치는 영향, 그것이 어떤 하나의 빛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 두 분과의 관계에서 제가 사법부의 어떤 잘못이나 또 우리 사회의 또 어두운 구석에 대해서 네. 어떤 면에서는 뭐 그것을 이해한다 그러면은 그런 전제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그대로 지나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한 행동이 뭐 특별한 행동이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본 땅 일본 바람이라는 책에서 네. 제가 써놓은 글들이 지금 또 기억하는 것은 당시만 해도 판사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나가서 막 고스톱을 치는 거죠. 네. 막 고스톱을 치는 것도 이제 변호사가 한 사람 따라와서 식사비를 네. 내고 또 변호사가 또 고스톱 작업을 돌리고 네. 또 그렇게 해서 2시에 오후 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고스톱을 치다가 전화 걸어서 재판 연기해라 그렇게 한다든지 네. 이런 아주 문란한 네. 양상을 보면서 일본 판사들 절도 있죠. 네. 태도라든가 네. 그런 점을 제가 바로잡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어차피 저희가 일본에게 많은 영향들을 받고 특히 법 쪽에 있어서는 일본 영향이 상당히 지배하게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그 토대 안에서 세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역할들을 그나마 잘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는 그런 잘못된 구조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또 생각이 그렇죠. 느껴집니다. 저는 그런 것을 조금만 고치면은 네. 우리 한국 사법부는 네. 뛰어난 사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이것을 내가 나서서라도 이 시정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요 부분에서의 마지막 질문인데 그럼 우리나라 사법부 내에 어떻게 형성이 돼서 지금 이게 구조가 돼 버렸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제 과거에 일제시대 때 그분들이 이제 거기 사무장으로 계시던 분들이 돈이 그렇게 없어서 이렇게 용돈 같은 걸 받아 쓰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관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뚜렷한 차이점을 가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죠. 네. 일본의 경우는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납니다. 네네. 그래서 1886년이죠. 네. 이 메이지 유신이란 나라 이 정부 체제가 바뀌는데 덴노가 일본 천황이 이제 실제적인 국가 원수가 되는 거죠. 네. 일본 말로 해서는 타이세 호칸 그러는데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해서 과거하고는 다른 나라가 형성된다고 보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 한국에도 잘 알려진 시바 료타로 선생이 쓰신 메이지 메이지라고 하는 나라 네. 하는 책이 있어요. 예. 그 책을 보면은 메이지 유신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고 네. 메이지 유신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일본의 나라가 획기적으로 변화했느냐 하는 그런 점을 잘 표현을 하신 책인데 네. 그렇게 해서 과거의 일본과는 다른 새로운 일본이라는 네. 나라가 성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겠는데 네. 일본 사람들 뭐 그 특별한 경험이 없었죠. 네. 그러면서 뭐 저 행정부는 그런 대로 꾸려 나가는데 뭐 입부도 뭐 그 대표를 뭐 선거를 네, 해서 그렇죠. 하는데 사법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때까지 그 근대 법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전혀 없었던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 거기서부터 문제가 거기서 이제 그 일본적인 그 사고방식이 나옵니다. 그 일본 그 정부에서 네. 이 사무라이들, 아. 그 칼 쓰는 사무라이들을 전부 이 판사로 임명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무라이들은 그 칼만 썼지 이 법에 대해서 모르죠. 막 간단한 교육만 시켜가지고 네. 이 판사로 그 발령을 냈는데, 그래 이 사람들이 뭐 처음에는 많이 서툴고 그러겠죠. 네. 근데 한 가지 깨끗하고 네. 또 뭐 경상도 사투리로 뭐 아싸라득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대로 할복을 하는 그런 정신, 그런 것은 사무라이가 갖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일본 사법부는 그 출발부터 그렇게 하니까 그 청렴성이라든가 네. 그런 것이 계속 유지되어 왔던 거죠. 네. 근데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아까 정선생님은 판사로 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면서 한 몇 시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뇌물을 받아먹고 그러면서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용돈이 그런데 부족했다고 검사들도. 그러나 또 그런 면도 있겠죠. 네. 그래도 또 다른 면이 예. 우리가 또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외정 시대 때 남겨진 문서를 보면은 네. 당시에 이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고등문관 시험 사법과를 합격을 해야 됩니다. 네. 사법과를 이제 반도 출신이 내지에 가서 식민지 시대니까 네. 동경에 가서 고등문관 시험 사법과를 합격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떤 판사로 발령은 하는데 네. 중요지에는 안 보냈습니다. 그럼 중요지에는 일본 사람들이 있는 그렇죠. 거죠? 왜 그랬을까? 그게 민족 차별일까? 민족 차별의 점도 부인할 수 없죠. 있겠죠. 그러나 그때 남겨진 문서에 보면은 네. 한국 판사들은 정실에 좌우되기 쉽다. 아. 그런 평가를 하면서 좀 중요도가 덜한 지역의 판사로 보냅니다. 그들이 어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어떤 공직의 어떤 연결성 같은 것이 철저한 전통이 돼서 내려왔습니다만은 네.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아까 정관여우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정실 또 영어로 말해서 네파티즘 하는 게 연구주의 그런 게 워낙 강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직에도 스며드는 거죠. 네. 이거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따지자면은 한국이 민족적 구성이 단순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구주의가 발행할 수밖에 없고 조선 시대에서도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 써놓은 글을 보면은 네. 관리의 덕목으로서 이 친척들에게 어떻게 참 잘 대접하고 하느냐 그런 것을 써놨습니다. 지금 우리 기준으로 봐서는 정장윤 선생도 그런 영구주의 거기에 물드는 물이 아니냐 그래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그 당시는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다 통용이 됐던 거죠. 네. 심지어 이순신 장군도 전라 자수상가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실 때 네. 주변에 못 사는 친척들 한 떨거지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봉급을 받아가지고 먹이 살립니다. 네.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봐고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알고 이런 성웅인데 어떻게 그런 영구주의 물들어 가지고 그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화적 전통이 네. 그런 영구주의를 강하게 한 그런 요인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것이 법조에도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영구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우리나라의 아주 긍정적인 정서 부분이기도 하지만 공직 생활이라든지 청렴한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고 또 그거를 배제하고 딱 칼로 끊고서 정확하게
나의 공직에 청렴한 길을 가겠다 하면 저 사람 인정머리도 없고 가족도 챙기지 않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그럼요. 있겠습니다. 그 판사나 검사가 그 되고 나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뭔 줄 아십니까? 가족들이 찾아오는 거 아닐까요? 뭐 가족들이야 뭐 수시로 만나니까 찾아오지 않는데 그 집에서 만나면 되겠죠. 네. 한 번씩 집안에 어른이 찾아옵니다. 어른이 찾아와서 딱 이렇게 해서 정판사 그래 내가 좀 어려운 일을 찾아왔는데 네. 그 해결해 주게 그러면 그럴지 그 정부장님이 글쎄요 우리 뭐 그렇게 우리 그 판사가 그런 행동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그거 아시 싹 변합니다. 그건 나가서 온갖 소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정규화라는 놈이 그 출세를 하더니만 저 사람이 변했어. 저 아주 나쁜 놈이야. 그렇죠. 그걸 막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죠. 예, 정말 이거는 끊어낼 수 없는 굴레이긴 하나 참. 근데 이제 이거 달라져야죠. 우리가 좀 더 좋은 사회가 되고 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네. 뭐 선진국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진부한 말이죠. 네.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이 글로벌한 스탠다드에서 뒤처지지 않고 우리가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연고주의 이런 것은 극복이 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죠. 그렇죠. 예. 듣고 나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집중적으로 사법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일도 이렇게까지 온 데까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께서 쓰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는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읽어주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사법개혁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판사님께서 판사직 원치 않든 원하시던 그만두게 되셨어요. 원하지 않았죠. 쫓겨났지요. 혹시 버티셨으면 버티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 당시로 봐서는 그런 게 불가능했고 단순히 그냥 쫓겨난 건 아닙니다. 온갖 수모를 다 가했죠.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그것은 당시 대법원이 저희 사생활에 관해서 아주 흑색선전을 합니다. 네. 그래 이제 대법원 공보관이라는 친구가 법원 대법원 출입 기자들 참 모아놓고 이제 공작을 하는 거죠. 심판사가 우리도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이 사생활이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짜는군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심판사가 이제 판사도 그만두고 했으니까 기사화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술 사주지요, 밥 사주지요, 또 돈 봉투까지 돌리지요. 많은 법조 출입 기자들 몇 번 그런 행사를 치르고 나니까 모두 다 입을 닫아버린 거죠. 근데 일을 제일 주도한 사람이 바로 저희 친한 친구입니다. 내가 이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도 좋은 사람인데, 그러나 저희가 대법원의 공보관으로서 이 조직이 흔들린다 생각할 때, 이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떻든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일을 감행한 것이죠. 그러기에 요즘 들어서 사법농단 사태가 드러나면서 법원행정처장이나 차장 또 여러 가지 법원행정처의 요직을 맡았던 판사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은 말이죠. 과거부터 쭉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지금 임종원 차장이나 우수한 법관들이 연루가 돼서 지금 우리가 법관 탄핵의 말도 하고 또 사법 처리 그런 당할 위험도 있고 그런데 또 양승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그분들은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특별히 이렇게 한 건 아닌데 과거부터 쭉 그렇게 해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내 인생 전체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이런 이 비참한 경우에 처해야 하느냐 그런 면에서 대단히 억울해 생각할 겁니다. 그래요? 예. 네. 그 법원 그 대법원에서 뭐 저한테 했던 그런 흑색 선전 그것이 저한테만 했던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뭐 제가 다른 예도 많이 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한 사람 정도 어떤 대상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한 흑색 선전이라든지 뭐 묘락이라든지 조작 같은 거는 늘 있어 왔던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조직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와, 그러면 정말 정의는 없어진 건가요, 거기 안에서? 내가 재미난 뭐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 이거는 이제 검찰의 일입니다만은, 네네. 법조계가 좀 비슷하죠. 법원이건 검찰이건 뭐 특성은 비슷합니다. 어느 이제 부장검사가 네. 여럿이 모인 신년 할애에서 단상에 올라왔어요. 단상에서 건배제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저 누구누구는 조직의 이익을 위하여는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뭐 큰 소리면 무슨 일이든지. 건배. 네. 그런 거예요. 아, 그걸 외부인들도 많은 그런 자리에서 자기는 조직을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든지 서슴지 않고 하겠다는 것을 공언하는 네. 이런 문화가 법조계는 팽만해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앞에 단서가 붙어야 되지 않아요? 정의로운 일이든지 뭐 어떤 그런 거 없습니다. 굉장히 예. 조직 문화가 상당히 탄탄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거기 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주체적으로 나의 올바른 신념이 뭔가를 생각할 겨를이 예.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 계시고 대학 교수로도 활동하셨고 변호사님이 그 큰 뜻을 뿜으시고 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공익 포럼 로펌을 예.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거는 어떤 취지로 또 어떤 일을 하신 어떤 분들과 모여서 도모하고 계신지요? 기본적인 점에서 한국의 이 법조계는 또 법조계가 만드는 사법 절차는 대단히 취약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단단한 절차로서 이것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네.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어떤 간섭을 받으면서 그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죠.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네. 얼마나 많은 사법 피해자가 생겨가지고 네. 이분들이 피를 토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공익 제보를 하신 분들도 비참한 결말을 맞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분들이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시대의 어둠이고 우리 사회의 치부입니다. 그렇죠. 정말 부끄러운 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겠냐. 네. 그러나 이분들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네. 도와달라고. 네. 그냥 밀쳐내기 바쁩니다. 그런가요? 누구도 그 사람들한테 이 길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권익위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어도 도움을 주지 않는군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일을 하겠습니다만은 과연 조직을 유지하는 데 드는 예산만큼 그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네. 하는 그런 점에 관해서 보면은 한번 한 말씀을 시중에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별로 호의적이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이 어두운 치부를 네. 그대로 방치해서 되겠냐? 안 되죠. 우리 사회가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네. 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런 공익적 성격을 갖는 로펌을 만들어서 네. 이분들의 아픔을 네. 조명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네. 그런 시각에서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약간의 느린 행보를 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하시는 걸로 저는 봐요. 변호사님과 뜻을 같이 하는 다른 분들도 함께 협력해서 보다 좀 탄탄하고 견고한 공익 로펌이 발족해서 예. 좋은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분들이 도와주시고 네. 또
뭐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조금 나이가 좀 됐습니다. 아직 아직 멀으셨습니다. 벌써 이 흰머리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뭐 다시 어떤 무엇이 되고 싶다. 막 그런 욕구는 이제 끊어버렸죠. 막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네.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봉사가 무엇일까? 네. 바로 그 문제가 아닐까? 그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네. 어느 정도 제가 할 일을 다 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네, 네. 끝을 맞이하면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변호사님은 아직도 한 20년 더 열심히 하셔도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후배 양성이라든지 이 공익 로펌 단체를 좀 더 튼튼히 하셔서 견고히 하셔서 많은 돕는 사람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규합해서 저희가 좋은 일에 힘을 합하는 큰 단체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사법개혁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제 공수처에 관한, 공수처 신설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정부에서 사법개혁 핵심을 놓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뽑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죠. 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또는 공수처 설치가 가져올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게 어떤 건지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공수처가 왜 필요할까? 그 의미부터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사법 불신이 너무 심하죠. 네, 그렇죠. 이 불신이 말이죠. 법원이나 검찰, 경찰 어느 한 군데만 집중된 것이 아닙니다. 네. 전반적으로 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국가기관들을 다 믿지 못하겠다. 네. 너희들은 한톡속이다. 그런 불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 기존의 기관이 네. 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네, 네. 좀 특별한 기관이 또 다른 나라의 예도 그런 좋은 예가 네.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관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우리는 법조 3륜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법조 3륜. 3류, 네. 법조 3륜은 말을 쓰고 그 말이 이제 어떻게 잘못됐냐 하는 것을 잘 모르는데 네.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법조 3륜. 법원, 검찰, 변호사. 예. 그래서 고정의 법조 3륜이라고 말하면서 경찰도 끼워줄까 하면서 그런 이제 세 바퀴의 수레가 이 달리는 것처럼 그 중에 네. 바퀴 하나도 빠지면은 안 된다. 우리는 일체다. 네. 이런 의식을 가집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가 한 통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앉아 이렇게 법조 3륜 사자성어죠. 네. 이 사자성어가 왜 생겼을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문화가 대체로 일본에서 건너왔으니까 네. 일본에서 유리한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일본인 스승인 손업에 이수호 선생님 계십니다. 일본에 대법관을 하시고 다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네. 손업에 선생한테 여쭤봤죠. 일본에도 법조 3륜이라는 말이 있겠지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말씀이 법조 3륜? 그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가 참 너무나 일상적으로 쓰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불쑥 끼어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손해 박사님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와 비슷한 말은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일본에서는 호소 산샤라는 말이 있다. 네. 법조 3자. 그리고 예. 그리고 법조 3자라는 말은 이 세 주체가 있다는 뜻이죠. 각자. 그렇죠. 각자, 그죠? 근데 우리는 법조 3륜입니다. 같이 문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현상을 말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이죠. 네. 그럼 이 법조 3륜,
서로가 한 통속이 되어서 움직이는 이 법조 그렇죠. 3년에서 이 자기 권리를 침해당한 그 국민은 어디에 가면 하소연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뭐 경찰이건 검찰이건 법원이건 해봐도 구제받기 힘든 거죠. 어떤 그들 안의 이해관계 문제가 된다면 검찰, 변호사, 판사가 같이 돌아가면서 그냥 다 예. 무마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뭐 그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가. 그 일부가 뭐 그렇게 하면서 많이 심각한 사법 불신이 이렇게 심해지는데 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법조 3년을 떠난 저 다른 공정한 기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든 학연부터 잘라야 되나요? 뭐 학연도 자르고 지련도 자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법조 3년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뿌리 깊은 상황인 예, 거죠. 그 뿌리 깊죠. 예. 그거를 바꾸려면 스스로 법조 3년 안에 속해 있던 그분들이 자각을 해서 스스로 좀 변하거나. 자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네. 그러나 그 자각을 기다리는 것은 그 황하물이 말기를 100년 동안 기다리는 백년하청이죠. 물론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네. 그러나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네. 저희도 이제 그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 점점 국민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들과 생각을 좀 달렸던 변호사님의 그 고충도 굉장히 이해가 갑니다. 참 어려운 일이네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 이제 신설 문제가 자꾸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보이콧을 놓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또 여론조사에도 보면은 국민 대부분은 공수처가 좀 신설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맞기는 한데 국회가 이제 앞으로 어떤 해결점을 찾아볼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신설했을 경우에 기존에 있던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어떤 특검이죠. 특검과 공수처 사이에 어떤 이거 내용이 좀 겹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제가 뉴스에서 얼핏 들은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특검하고 공수처는 조금 차이가 있고, 네. 여기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많은 반대를 하고 있죠. 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네. 이런 공수처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것은 정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문제가 아니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해온 한국 이 법조의 시스템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그런 점에 관해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도 네. 분명히 나라를 사랑하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시겠죠. 네. 그런 면에서 이 공수처를 마냥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가서 적절한 어떤 해명과 네. 또 납득이 주어진다면은 네. 찬성을 하시는 분이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죠. 네. 우리가 이렇게 절망만 할 것이 아니고 네. 제가 감히 바라자면은 네네. 대통령께서 네. 야당 의원들 한번 설득을 한번 하시라는 겁니다. 네, 좋죠. 과거에 미국 역사에서 링컨 대통령이 위대하다는 말을 하죠. 근데 링컨 대통령이 사실은 제일 협잡을 많이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네. 이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야당에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알프레드 의원 일로 와봐요. 그래서 이제 돈 좀 모아놨는 거 집어주면서 네. 알프레드 의원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또 이제 톰슨 의원 또 반대를 한다. 톰슨 일로 와봐요. 톰슨이 지역구에 지금 뭐가 문제지요? 그래 교량 그래 말해줄게. 됐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협잡을 반복을 하면서 국가적인 가전대로 실현해 나갔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네. 링컨 대통령식의 협상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야당 국회의원 중에도 또 어느 정도 네. 상식과 또 어떤 원칙을 가진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
한번 식사나 한번 하자. 네. 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래서 이 공수처를 설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는 계속 어둠 속에 살아야 된다. 그렇죠. 같이 힘을 합해서 그렇죠. 우리 국가를 발전시켜 나갑시다. 네. 이렇게 그 호소를 해 나가면은 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상당 분이 네. 네. 그 공수처 설치에 그 찬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좀 이제 그 과감한 결단, 뭐 링컨 대통령과 같은 방법은 아닐지라도 하나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라는 것도 공수처 신설이 조만간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이제 거세게 반발해서 좀 늦어지고 있긴 한데요. 마지막 질문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처장 추천권 양보라든지 패스트트랙 문제를 거론하고 나왔다. 또 이 패스트트랙을 올린다 해도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결국 현재로서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라는 질문을 써놨어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아, 그러세요?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 링컨 대통령처럼 협잡을 하시지 않고도, 네. 문 대통령께서, 정말 그 강곡한 그 호소를 야당 연달아내게 하시면은, 네. 그게 그 동조하는, 정말 그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네.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 충분히 동참을 시킬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 자한당 그분들이 뭐 거부하고 보이콧 놓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뭘 수 있어요? 공수처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할 우리가 있지 않겠냐. 네. 그렇게 그런 걱정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죠. 네. 우리 오랜 헌정사에서 봤을 때, 네. 이런 권력기관이 설립돼 가지고 주로, 야당 쪽으로 불리하게 작용해온 그런 예가 여러 개 있죠. 네. 그러나 이 공수처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 네. 야당 쪽에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아니다. 네. 그런 점을 충분히 납득을 시키면서 좀 이빠른 말을 또 한 가지 하자면은 하셔요. 제발 좀 해주세요. 공수처가 설립될 때 네. 가장 많은 고소 고발이 누구를 상대로 해서 몰려든다고 생각합니까? 공수처가 설립되면 그것이 법조계에 계신 분들. 그렇죠. 판사, 검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이 확 밀려들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야당 쪽에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는 그거는 그게 주된 그건 아닙니다. 네. 이런 면을 좀 더 부각시키면서 야당 쪽을 설득해 네.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네. 참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지금까지 판사 검사들은 법의 무풍지대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어떤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징후가 농후하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진정을 올립니다. 대부분의 진정을 하면은 법원 행정처에서 답변이 옵니다. 답변이 오는 건 천편일률적입니다. 재판의 독립, 그것은 재판의 독립에 관한 사항이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음. 이런 답이 오는 거예요. 네. 전혀 손을 안 댑니다. 검사도 마찬가지죠. 네. 검사가 아무리 어떤 청탁을 받고 어떤 부정한 거리가 있고 해서 수사를 잘못하고 해도 그것이 우연한 기회에 언론에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풍파를 일으키고 하지 않는 한 다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공수처가 설립되면 그렇지 않죠. 그렇겠죠. 지금 여기서 사실은 야당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면서 설득을 한번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님 지금 여기 방청석에 계시는 분이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럼 이런 전반적인 지금 얘기를 저랑 나누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이거나 이 사법 상황에 있어서의 느끼는 점과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떻게 했으면 갈 것으로 보시냐 이런 질문을 나왔습니다. 뭐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겠죠. 네.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하면은 의외로 쉽게 그 풀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아, 단초만 잘 풀리면 되겠네요. 예. 아, 네. 뭐 협잡은 하시지 않더라도 네, 긍정적인 협잡은 가능하고 어떻게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혹시 질문하실 분 계세요? 한 가지 더 그 지금 사법부의 수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되게 잘 운영하시는 건지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다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다음에는 이렇게 쪽지가 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사법부 수장으로 계시는 김명수 사법부 대법원장께서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요?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계셔서 양성태 씨의 그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뭐 대단히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뭐 한 가지 유감인 것은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재판의 독립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의 독립만을 그 과도하게 주장을 하면은 이것이 그 법관의 부패 현상으로 이어지고 또 사법부가 그 지나치게 그 어떤 독재 기관화 한다는 것이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그 전 세계의 그 법학계가 그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판의 독립과 그 사법의 독립과 함께 사법의 책임이 중요하고 이 사법의 독립과 사법의 그 책임을 양대 축으로 해서 공정한 재판이 그 보장된다고 하는 것이 현대 법학의 그 하나의 그 글로벌 그 트렌드입니다. 네. 이러한 그 글로벌 트렌드를 무시하면서 그 재판의 독립만 그 지금 주장을 하시거든요. 네. 그분이 그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분의 입에서 재판의 독립만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떤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뭐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거 한국의 그 사법부는 갈라파고스의 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빨리 이런 인식을 가지셔야 되는데 안타깝죠.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분의 어떤 사법 개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법 개혁을 하느냐? 네. 왜 우리가 사법 개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그렇죠. 자격이 있는 거에 권리가 있고 사법 개혁을 하는 것은 판사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판결을 하기 위해서 네. 판사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네. 또 판사가 또 나중에 퇴직해서 또 변호사로서 많은 수입을 얻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위해서 사법 개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사법 개혁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은 무엇을 원합니까?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든요. 네. 단순한 이 명제, 네. 이것을 김영수 대법원장께서 좀 더 자신의 내부로 체화시켜서 사법개혁에 관해서 진정성 어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의무만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사법이나 법 관련해서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워주시는 우리 변호사님들이라든지 의의가 있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나마 이 권리를 누리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나 앞으로도 확고하게 완벽한 우리에게 합당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모신 우리 신평 변호사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와 함께 이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거에 대한 이야기를 줄곧 나눠올 것입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